시어머니, 저는 결백합니다. 그 가시 어찌 제 방 앞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억울한 외침도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음란하다는 누명을 쓰고 시댁에서 내쫓긴 과부,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이 쓰러져 가던 그녀 앞에 감춰진 진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누명 뒤에는 재산을 노린 검은 손이 있었고 그 손은 관아 깊숙이까지 뻗어 있었지요. 복수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이 여인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한 고을에 윤씨 낭자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손재주가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와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변변찮은 선비였으나 딸만큼은 반듯하게 가르쳤고 어머니는 바느질과 길쌈을 손수 가르치며 딸이 어느 집 며느리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애를 썼지요. 어머니는 윤 씨가 바느질 바늘을 처음 잡은 것이 6살 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손가락이 작아 바늘기에 실을 꿰지 못해 울상을 짓던 어린 윤 씨가 반년도 되지 않아 어머니 저고리에 해진 소매를 혼자 꿰매 놓은 것을 보고 어머니가 놀라 눈을 비볐다지요. 바느질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글도 곧잘 읽었고 셈도 빠르게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볼 때마다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과거를 보았을 것이라며 너털웃음을 짓곤 했지요. 그런 윤 씨가 홍기를 맞이하자 고을 이곳저곳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번듯한 집안이 바로 이씨 가문이었지요. 이씨 가문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양반가로 논밭도 넉넉하고 집안 어른들의 덕망도 높아 고을 사람치고 이씨 가문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씨 가문의 가장 이진사는 평소 과묵하고 청렴한 선비였으며 그의 부인은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어진분이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둘째 아들 이서준은 마음이 여리고 글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였습니다. 허세를 부리거나 남 위에 군림하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날이 저물도록 책을 붙들고 있다가도 어머니의 부름이 들리면 책을 덮고 달려가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지요. 아우라 하여 형 서달보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서준은 가진 것 안에서 만족할 줄 알았고 가진 것을 남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서준에게 윤씨 낭자가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르던 날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초래청에 마주선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미소를 나누었지요. 윤 씨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서준 역시 조용하고 단정한 윤 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든든한 것을 느꼈지요. 1단계. 두 사람의 신호는 가난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서준은 과거를 준비하느라 늘 책 속에 파묻혀 있었고 윤 씨는 그런 서방님 곁에서 묵묵히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아도 윤 씨는 불평 한 번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지요. 오히려 시어머니 봉양에 정성을 다하고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며느리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남몰래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어미가 저승 가는 날에 눈을 감아도 저런 며느리가 있으니 아무 걱정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종종 그런 말을 하며 윤 씨의 등을 어루만지곤 했지요. 두 사람은 아끼고 아끼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이서준이 과거를 준비하는 동안 윤 씨는 바느질품을 팔아 기름값을 마련하고 장날마다 장터를 돌며 가장 싸고 실한 것들을 골라왔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서준이 밤 깊도록 책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며 윤 씨는 오히려 가슴이 벅찼지요. 언젠가 이 사람이 뜻을 이루는 날 그 곁에
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살림은 보람 있는 것이라고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뜻대로 되는 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4년째 되던 해 가을, 이서준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몸살인가 싶어 윤 씨가 약을 다리고 죽을 끓이며 간병을 했지만 열이 오를수록 상태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 진맥을 받았으나 고개를 젓는 의원의 표정에서 윤 씨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해버렸지요. 이서준은 보름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하는 날 이서준은 윤 씨의 손을 오래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윤 씨는 서방님의 손을 꼭 쥔 채 그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 고맙다는 것, 더 있고 싶다는 것. 이서준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고 윤 씨는 그것을 손등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서준은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윤 씨의 나이 25이었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는 청산과부가 된 그날 가을 하늘은 원망스러울 만큼 높고 맑았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곡을 마치고 나서는 다시 눈물을 거두었지요.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곁에 있었고 살림을 꾸려야 할 집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윤 씨는 다시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서준이 세상을 떠나기 2해 전에 이미 먼저 가셨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없어진 자리를 메운 것은 첫째 아들 이서달이었지요. 이서달은 아우 이서준과는 달리 호방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었습니다. 술자리를 좋아하고 교유를 넓히는 데 재주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재물에 밝았지요. 논 한마지기를 살 때도 몇 날을 따지고 소작이니 조금이라도 곡식을 빼돌린다 싶으면 무섭게 다그치는 것이 서달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서달을 살림꾼이라 했지만 실상은 남의 손해가 곧 자기 이득이 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이서달의 곁엔 아내 강씨가 있었는데 강씨는 남편보다 한 수 위의 영리함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지요. 강씨의 웃음이 가장 다정할 때가 무언가를 얻어내려 할 때라는 것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서준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이서달 내외는 윤 씨를 대놓고 홀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서준이 세상을 떠나고 집안에 남은 것이 아이도 없는 과부 며느리 하나뿐이 되자 이서달과 강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투에서였지요. 존중하는 기색이 사라지고 무언가를 부탁할 때도 아랫사람 다루듯 하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윤 씨가 집안일을 처리하며 서달에게 의견을 물으면 예전에는 고개라도 끄덕이던 서달이 이제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강 씨는 윤 씨가 드리는 무난 인사에도 성의 없이 받아넘기기 일쑤였지요. 그러다가 재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서준이 관리하던 논 면마지기와 밭대기가 있었는데 이서달은 그 문서를 자기 손에 넘겨받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며느리가 집에 있는데 서방 없는 며느리에게서 전담 문서까지 빼앗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서달을 말렸고 윤 씨는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문서를 굳게 지켰지요. 강 씨는 그런 윤 씨를 바라보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연을 내보내지 않고는 이 집안이 온전히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 강 씨는 조용히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지요. 강 씨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 강 씨는 방문을 굳게 닫고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신복처럼 부리던 하인이었지요. 강 씨는 그 하인에게
고을 어귀에 사는 차봉이라는 자를 찾아오라 일렀습니다. 고을 어귀에 차봉이라는 건달이 있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했으나 하는 일 없이 주막을 전전하며 잔심부름이나 하는 인물이었지요. 힘이 있고 입이 무거운 편이라 고을에서 굳은 일이 생기면 찾는 이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바로 그런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밤 차봉이가 강 씨의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강 씨는 등잔불을 낮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밤중에 우리 집 둘째 마님 방 앞에 내 갓을 떨어뜨려 두고 오너라. 그것이 전부다. 대신 논 한마지기 값을 쳐주마. 차봉이는 눈을 끔뻑거렸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논 한마지기 값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차봉이에게는 늙은 어미가 있었고 그 어미의 병원 밥값이 밀려 있었습니다. 결국 차봉이는 그날 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을 골라 이씨 집안 담을 넘었고 윤 씨의 방 앞에 자신의 갓을 살며시 놓아두고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 강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 갓을 발견한 척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어쩌면 좋습니까? 둘째 마님 방 앞에 이 갓이 있으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시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 씨를 불러 물었고 윤 씨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백한 눈빛도 이미 퍼지기 시작한 소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강 씨가 하인들 입을 통해 마을 곳곳에 말을 흘렸던 것이지요. 이씨 집 둘째 며느리가 과부로 지내면서 남정네를 방에 들인다더라. 마을 사람들의 입길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말이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 고을을 돌았지요.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것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옮기는 것이 사람의 입이었습니다. 어느새 윤 씨는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남정네를 불러들이는 음란한 과부로 고을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윤 씨는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이미 기울어진 저울을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새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집 안팎에서 쏟아지는 시선과 수군거림을 혼자 감당하기엔 나이든 몸이 너무 지쳐 있었지요. 강 씨는 매일같이 시어머니 귀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집 체면이 선대 어른들의 명예가 하다못해 옆집 보기가 민망하다는 말을 쉼없이 늘어놓았지요. 결국 며칠 뒤 시어머니는 윤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아가, 내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다. 그러나 이 꼴로 어찌 이 집에 더 있겠느냐. 내 앞날을 위해서라도 잠시 나가 있어라.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너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그때 생각하지 못했지요. 윤 씨는 빈손으로 이씨 집안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는 길 위에서 윤 씨는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이미 이서준이 세상을 떠나던 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보다 더 일찍 세상을 뜨셨습니다. 오라비 하나가 있었으나 그는 먼 고을에서 살림을 꾸리고 있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과부가 된 누이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오라비에게 기별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 번거로움을 오라비 가족에게 지우고 싶지 않았지요. 윤 씨는 결국 고을 외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을 외곽에는 허름한 빈 움막이 덜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가운데 지붕이 그나마 성한 움막 하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풀을 깔고 앉아 사방을 둘러보니 낮에 보아도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지요. 벽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고 지붕에 뚫린 구멍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윤 씨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이서준과 함께 살던 따뜻한 방이 생각났습니다. 그 방에서 밤마다 들리던 서방님의 책 읽는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윤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억울하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하나. 그러나 윤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억울하다고 울부짖어 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그것이 강 씨의 바라는 바임을 윤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과부가 길바닥에서 통곡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 강 씨는 오히려 흡족해할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가져온 옷가지를 팔아 쌀을 샀고 그 쌀도 바닥이 나자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고 허름한 움막 안에 들어오는 바람은 매섭기까지 했지요. 밤이 되면 풀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움막 밖에서 바람소리가 날카롭게 울었고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윤 씨를 비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굶은 지 사흘이 지나던 날 아침 윤 씨는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낭자, 정신 좀 차려보시오. 굵직하고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등에 약초 광주리를 짊어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으나 윤 씨를 붙잡아 일으키는 힘은 부드러웠습니다. 최천득이었습니다. 천득은 고을 외곽 산기슭에서 홀로 사는 약초꾼이었습니다. 처자식도 없이 평생 혼자 지내온 사람으로 아침이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저녁이면 그것을 약방에 납품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이였지요. 고을 안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렇다고 딱히 없다고 해서 서운할 것도 없는 그저 산과 들과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산에 오를 때면 짐승의 발자국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풀 한 포기가 어느 방향으로 누워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천득의 눈에 움막 근처에 쓰러진 윤 씨가 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천득은 쓰러진 윤 씨를 부축하여 자신의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솥에 죽을 올렸지요. 윤 씨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 뒤 창가에 앉아 솥 앞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작은 소리를 내며 피어오르는 불꽃이 오두막 안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얼마 뒤 보리죽 한 그릇이 윤 씨 앞에 놓였습니다. 드시오. 일단 드셔야 몸을 가누지요.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했습니다. 윤 씨는 죽그릇을 받아들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을 나온 뒤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 왜 쫓겨났느냐, 앞으로 어쩔 것이냐 따위의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죽 한 그릇을 내미는 그 마음이 윤 씨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쫓겨난 이후로 처음으로 따뜻한 것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삼키며 죽을 떠넣었습니다. 천득의 도움으로 윤 씨는 고을 외곽의 작은 초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천득이 거처하는 오두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요. 빈집이라 낡았지만 손을 보면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천득은 틈틈이 지붕을 손보고 구두를 고쳐주었으며 필요한 살림살이를 조금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솥을 가져왔고 어느 날은 무명 이불 한 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윤 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면 천득은 을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윤 씨는 그 호의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대신 천득의 밥을 짓고 빨래를 해주는 것으로 갚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웃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빠르게 생계방도를 마련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침선 솜씨가 있었습니다. 윤 씨의 바느질은 실아놀, 매듭 하나까지도 고르고 단정하여 손에 쥐어보면 저절로 탄성이 나올 만한 수준이었지요. 윤 씨는 처음에는 고을 외곽의 부녀자들에게 작은 삭바느질을 맡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 하나, 버선 한 켤레부터 시작하여 홀레복 안감, 아이의 돌복까지 맡아 지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집, 두 집에서 10집으로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외곽에 사는 과부댁 바느질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저고리를 맡겼더니 이보다 더 곱게 지을 수 없다 싶더구먼. 마침내 고을 안쪽 부녀자들까지 천을 들고 윤 씨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초가 앞에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윤 씨는 오랜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그 억울함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하고 차가운 돌덩이처럼 윤 씨의 가슴 속에 자리를 잡아갔지요. 억울함은 어떤 날은 분노로, 어떤 날은 슬픔으로, 또 어떤 날은 이를 갈 정도의 다짐으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바늘을 놓지 않는 한 윤 씨는 그것을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억울함에 불을 지른 것은 뜻밖의 곳에서 온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고을 아전의 부인이 혼례 예복을 맡기러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맏딸의 혼례가 2달 뒤라며 좋은 비단을 꺼내놓고 이리저리 치수를 재는 동안 부인은 별뜻 없이 고을 안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이서달이라는 양반이 고을 원님 측근과 부쩍 가깝게 지낸다더군요. 그 양반이 남의 논밭 문서를 자기 앞으로 바꾸는데 관아 아전을 썼다는 말이 돌던데 뭐 그런 일에 코가 꽹 사람이 한둘이 아닌가 봐요. 원님도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말도 있고요. 아전의 부인은 그냥 흘리듯 한 말이었습니다. 장터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꺼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윤 씨의 귀에는 그 말이 천둥처럼 꽂혔습니다. 이서달. 그 이름이 나오자 윤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쥐고 있던 바늘이 삐끗하며 손가락을 찌를 뻔했지요. 윤 씨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속으로 쏜살같이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관아 아전을 써서 문서를 바꿨다. 그렇다면 서준 서방님 명의로 있던 전답들도 이서준이 세상을 떠난 직후 전답 관련 문서들이 어수선하게 정리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과정을 서달이 주도하면서 윤 씨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지요. 당시에는 상중이라 감히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서달은 손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누명을 씌워 나를 내보낸 것도 전답을 가로챈 것도 같은 뿌리다. 아전의 부인이 돌아가고 나서 윤 씨는 한동안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을 펼쳐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서방님의 임종을 지켰고, 이 손으로 시어머니의 밥상을 차렸고, 이 손으로 쫓겨난 뒤에도 바느질을 하여 밥을 벌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피어올랐지만 윤 씨는 그 분노를 뜨겁게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갑게 가라앉혔지요. 복수란 뜨거운 것이 아닌 차가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윤 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은 금세 증발하고 차가운 것이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들지 못하고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강 씨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고 이서달이 관아 아정과 머리를 맞대고 웃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 상상이 윤 씨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는 천득을 찾아갔습니다. 천득은 마당에서 약초를 고르는 중이었습니다. 뿌리에 붙은 흙을 털어내고 상한 잎을 솎아내며
쓸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손길이 조용하고 능숙했습니다. 윤 씨가 다가오는 것을 보더니 말없이 자리를 내주며 앉기를 권했지요. 윤 씨는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천득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서달이라는 자가 관아 아정과 결탁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증거를 모아야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고을 곳곳을 다니시며 귀동량도 밝으시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윤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낭자가 처음 쓰러져 있던 날부터 아무 말 없이 죽을 먹고 눈물을 삼키던 날부터 천득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부로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 단정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낭자,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이요. 관아와 얽힌 일이면 더욱 조심해야 하지요. 압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모아 나가려 합니다. 천득은 잠시 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리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득은 약초 행상으로 고을 곳곳을 다니며 이서달과 관아 아전 주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수집했습니다.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말,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 농사꾼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을 천득은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아두었고 저녁이면 윤 씨의 초가에 들러 그것을 전했습니다. 윤 씨는 그 이야기들을 종이에 적어 정리해 나갔습니다. 날짜, 인물, 장소,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지요. 처음에는 단편적이고 흐릿하던 정황들이 날이 갈수록 선명한 그림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그림 한가운데 이서달이 있었고 그 옆에 관아 아전의 윤곽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천득이 낯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내였는데 행색이 남루하고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술 냄새도 조금 났지요.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천득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그 모습이 마치 무언가를 오래 피해 다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천득이 윤 씨에게 눈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낭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데려왔소. 사내는 윤 씨를 보자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옆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기다렸지요. 억지로 말을 꺼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한참 만에 사내가 입을 열었지요. 저는 차봉이라 합니다. 전에 낭자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윤 씨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갓을 방 앞에 놓아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계속 말하라는 눈빛을 보냈지요. 차봉이는 더듬더듬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로부터 은밀히 불려가 갓을 방 앞에 놓아두라는 지시를 받은 것, 그 대가로 논 한 마지기 값을 약속받은 것, 그러나 일이 끝나고 나서 서달이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은 것, 결국 강 씨에게 찾아갔다가 되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쫓겨난 것까지 차봉이는 숨기지 않고 다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미 약값이 급해 눈이 뒤집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시집에서 낭자를 내쫓았다는 말을 듣고 그 길이 그리 될 줄은 미처 몰랐다 싶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인 건 압니다. 그러나 저도 그들한테 당한 셈이고 낭자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윤 씨는 한동안 차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를 가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봉이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눈길을 피하는 것이 반성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속임수를 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지금 하신 말씀을 글로 적어 서명할 수 있습니까? 차봉이는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차봉이의 자백이 종이 위에 또렷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차봉이는 글을 몰랐습니다. 윤 씨가 말을 받아 적고 차봉이가 그 아래 손도장을 찍었지요. 손이 떨렸지만 도장을 찍는 그 순간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차봉이의 자백서를 손에 쥔 윤 씨는 그간 모아온 정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조각들이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달은 고을 관아의 아전 하나와 오랫동안 내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전의 이름은 유막동이라 했는데 관아에서 토지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유막동은 서달에게서 꾸준히 돈을 받는 대가로 죽은 이서준 명의의 전담 문서를 서달 앞으로 바꾸어 놓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고을 안다른 집들의 문서까지 손을 댄 흔적도 있었습니다. 천득이 수집한 이야기들 가운데 주막에서 들은 것이 있었는데 유막동이 술에 취해 흘렸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서달 대감이 내 손 하나로 먹여 살린다. 그 손이 없으면 그 땅도 없지. 뜻을 알 수 없었던 그 말이 이제는 선명하게 해석되었습니다. 유막동의 손으로 문서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서달은 그 전답들을 가질 수 없었다는 뜻이었지요. 윤 씨는 차갑고 맑은 눈으로 정리된 종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봉이의 자백서, 유막동의 발언 기록, 전담 문서가 서달 앞으로 넘어간 시점과 경위에 관한 정황 기록, 그리고 고을 부녀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유막동과 서달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단편적인 증언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갖추어졌습니다. 윤 씨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천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갖추었다고 해서 곧바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을 원님은 이미 서달 측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전 유막동과 서달 사이의 부정이 원님의 묵인 아래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지요. 고을 관아에 고변했다가는 오히려 서달의 귀에 먼저 들어가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전의 부인이 흘린 말을 생각해보면 원님과 서달의 관계는 단순한 안면 수준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관아가 아니라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천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관찰사에게 올려야 하지 않겠소. 고을 원님을 건너뛰고 직접 관찰사께 고변을 올리면 원님도 서달도 미리 손을 쓸 수가 없지요. 관찰사는 여러 고을을 관할하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순력을 돌며 각 고을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를 노려 고변을 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지요. 한 가지 문제는 관찰사의 순력이 언제 이 고을에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고변이 미리 새어나간다면 서달은 분명히 더 무서운 방법으로 윤 씨를 막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는 고변장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봉이의 자백을 증거로 삼아 누명의 경위를 적고 전담 문서 위조에 관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서술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날짜, 인물, 행위, 결과를 차례로 서술하여 읽는 사람이 한눈에 사안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지요. 글씨는 단정했고 내용은 명료했습니다. 그 고변장을 완성하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언제나 방해꾼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서달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달은 윤 씨가 조용히 지내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천득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차봉이가 사라진 것도 심상치 않았지요. 게다가 유막동이 최근 들어 부쩍 불안해하며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서달은 무언가가 자신을 향해 조여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달은 먼저 사람을 보내 윤 씨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낯선 사내 하나가 윤 씨의 초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달이 보낸 심부름꾼이었지요. 사내는 작은 보따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서달 어른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일은 모두 잊고 이것으로 새 살림을 차리시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르신께서 낭자를 잊지 않고 챙겨드리겠다 하셨습니다. 윤 씨는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았지요. 모든 것을 덮고 잊고 조용히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입막음 돈이었습니다. 윤 씨는 보따리에 손도 대지 않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서달 어른께 전하십시오. 저는 고을 외곽에서 바느질 품 팔며 먹고 사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보따리는 가져가시지요. 사내는 멈칫했다가 보따리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래도록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이 서방님이 살아있던 시절에도 저렇게 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렇게 떠 있다는 것이 묘하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서달이 움직였습니다. 윤 씨의 바느질 손님 중 한 명인 중인 집 부인이 갑자기 발길을 끊더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씨가 맡겨받은 비단천을 훔쳤다는 고소가 관아에 접수되었습니다. 중인 집 부인이 서달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윤 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관아 포졸이 윤 씨의 초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치던 그 아침 윤 씨는 떨지 않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손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포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먼저 물었습니다. 제가 그 천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맡겨받은 천은 이미 손질이 되어 있고 그 과정을 지켜본 이웃이 여럿입니다. 포졸들이 주춤하는 사이 소식을 들은 이웃 부녀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윤 씨의 바느질품을 받아온 이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목소리가 가장 컸던 것은 고을에서 덕망으로 이름 높은 전직 훈도의 부인 박마님이었습니다. 박마님은 고을 안에서도 올곧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훈도 벼슬을 하던 시절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곁에서 지켜보며 바른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눈이 예리했지요. 나이가 들었어도 목소리는 또렷했고 한번 나선다 하면 마을 어른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박마님이 포졸 앞에 떡하니 서더니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 낭자가 남의 것을 훔칠 사람이라면 나는 이 고을에서 눈뜨고 살지 못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포졸들은 박마님의 기세에 눌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녀자들도 하나같이 윤 씨 편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물건 도둑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포졸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포졸들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마님은 윤 씨의 초가에 들러 차 한 잔을 청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잠시 말이 없었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박마님이었습니다. 낭자, 내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도둑 누명이 아니오. 이서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낭자가 무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두려워하는 것이요. 윤 씨는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 고을에서 산 지 40년이요. 아는 사람도 많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적지 않소? 박마님의 그 한마디는 윤 씨에게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박마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차봉이의 자백, 유막동의 이름, 전담 문서의 위조 정황까지. 박마님은 말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자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박마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고변을 올릴 때 사람들의 증언이 있으면 더욱 힘이 될 것이요. 내가 고을 부녀자들을 조용히 설득하여 연설을 받아보겠소. 이후 박마님은 고을 부녀자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며 낭자의 사람됨을 증언하는 연설을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던 것이 하루하루 연서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고을 부녀자들은 윤 씨의 바느질 솜씨만 좋은 줄 알았지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모두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관찰사가 술력에 나서 이 고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득이 장터에서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윤 씨는 이미 고변장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 행차하십니까? 사흘 뒤라 하오. 윤 씨는 그 사흘 동안 마음을 더욱 가다듬었습니다. 한 번 더 고변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차봉이의 자백서와 정황 기록 그리고 박마님이 모아준 연설을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가지런히 묶어 비단 보자기에 싸두었지요. 천득은 그 사흘 동안 매일 저녁 초가에 들러 아무 말 없이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관찰사가 고을에 들어오던 날 윤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갖추어 입고 머리를 올린 뒤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의만이 차갑고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출발하기 전 윤 씨는 잠시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가 없겠다고 생각했던 그 홀레날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평생을 살았더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잠시 피어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윤 씨는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관찰사 일행이 고을 관아에 들어서는 길목에서 윤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이 고을에 사는 과부 윤 씨이옵니다. 관찰사 나리께 억울한 사정을 고하옵나이다. 행렬이 멈추었습니다. 관찰사는 가마에서 내려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쉰에 가까운 나이로 보이는 무게감 있는 인물이었지요. 오랫동안 벼슬을 지내온 사람에게서 나오는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서슬 퍼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 윤 씨는 떨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관아 아정과 결탁한 자가 전담 문서를 위조하고 그에 앞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집 밖으로 내쫓은 일을 고하려 하옵니다. 증거를 갖추어 왔사옵니다. 관찰사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들어오너라. 관아 내 신문은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윤 씨의 고변장이 관찰사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이서달과 유막동의 이름이 또렷이 거론되었고 차봉이의 자백서가 펼쳐졌습니다. 관찰사는 문서 하나하나를 직접 검토했지요. 읽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고변장의 내용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사실의 나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찰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짜와 꿈인 것을 구분할 줄 알았지요. 이튿날 이서달과 유막동이 각각 불려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서달은 태어난 척 부인했습니다. 모두 과부가 앙심을 품고 꾸민 것이라 했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안갚음을 하려는 것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차봉이가 직접 들어와 자백을 반복하자 서달의 안색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막동은 처음에는 서달과 함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달이 유막동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발을 빼는 낌새를 보이자 유막동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덮어쓰게 생겼다는 두려움이 부인보다 강했던 것이지요. 유막동은 고개를 떨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달 어른의 지시로 문서에 손을 댄 것이 맞사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서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강 씨는 관아 밖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마님이 모아준 연서도 관찰사 앞에 펼쳐졌습니다. 고을 부녀자 15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관찰사는 그 연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관찰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서달은 전담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관아에 구금되었습니다. 유막동은 직책을 박탈당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습니다. 윤 씨를 모함하는 데 쓰인 갓을 방 앞에 놓아두는 일을 실행한 차봉이는 자백과 협조를 인정받아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서준 명의로 되어 있다가 서달에게 넘어간 전답들은 원래 주인의 자리, 즉 윤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관아 문을 나서던 윤 씨의 발걸음은 고을에 처음 쫓겨오던 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윤 씨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지요. 그 바람 속에서 오래전 돌아가신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소, 윤 씨. 윤 씨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리는 소리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다잡아온 서름이 조용히 내려앉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울어도 좋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몸종을 보내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가 시어머니 앞에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허리가 굽어 아픈 몸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지요. 몸종이 황망하여 부축하려 하자 시어머니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것이 눈이 흐려 내가 억울한 줄 몰랐구나.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내쫓은 그 겨울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편한 날이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강 씨의 말에 따랐지만 속으로는 내내 며느리가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그리움도 있었고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차갑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어 시어머니 앞에 앉더니 굽어진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한동안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마당의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잠시 조용해진 것 같았지요. 그 후 윤 씨는 시어머니를 다시 봉양하기 위해 이 씨 집안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을 외곽의 초가를 지키며 달마다 시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시어머니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윤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닌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시어머니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서방님도 바라는 바일 것이라고 윤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박마님은 이 일이 마무리된 뒤에도 한 달에 한 번은 윤 씨의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고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윤 씨의 바느질 솜씨를 새삼 칭찬했지요. 차봉이는 그 뒤로 마음을 고쳐 고을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꾸는지 윤 씨는 알 것 같았습니다. 원망 없이 내민 손 하나가 때로는 천마디의 꾸짖음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천득은 여전히 아침마다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고을 부녀자들의 바느질을 맡아 손을 놀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이웃으로 지냈고 저녁이면 천득이 캐온 약초를 윤 씨가 다듬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가 있지요. 두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 초가의 마당에는 봄이 되면 꽃이 피었습니다. 여름이면 나무 그늘이 짙어졌지요. 가을이면 바람이 달콤하게 불고 겨울이면 눈이 내려 지붕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소박하고 조용한 날들만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은 멀리 있어도 굽어보고 있다 했습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하늘이 모른 척할 리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하늘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는 반드시 그 사람 자신의 단단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으니 윤 씨가 그 말의 뜻을 몸으로 살아낸 것이었지요. 윤 씨가 억울함을 이겨낸 것은 큰 권세를 빌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분노로 무작정 달려들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차분히 모으고 사람을 믿고 때를 기다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원한을 갚은 뒤에도 복수의 쾌감에 취하지 않고 조용히 손을 내밀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너그러움이 윤 씨를 강하게 만든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차가운 것이 오래갑니다. 뜨거운 것은 금세 식고 차가운 것은 오래도록 그 형태를 유지하지요. 윤 씨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분노를 차갑게 눌러가며 한 걸음씩 나아간 그 걸음이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윤 씨 하나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막동에게 문서를 빼앗겼던 다른 집 사람들도 서달의 손 아래 억눌려 있던 이들도 이 일을 계기로 비로소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